금요일 오후 5시 30분 퇴근길이었다. 지하철 3호선 교대역 플랫폼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딸아이가 보낸 카톡에 답장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호 씨 부인 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톤이었다. 네, 그런데요. 서초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오후 3시경 반포대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다. 사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은 어디예요?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유가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거죠? 다친 곳이 어디예요? 또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다. 지하철이 들어왔다가 떠났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30분이 걸렸다. 그 30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침에 나갈 때 남편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내가 커피를 건넸고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씁쓸하다며 설탕을 더 넣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 그게 전부였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대화치곤 너무 평범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응급실로 뛰어갔다.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호 씨 부인이십니까? 네, 남편은요?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다.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귀가 멍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뭐라고요?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을 겁니다. 나는 비틀거렸다. 간호사가 부축했다. 안내를 받아 영안실로 향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발소리만 메아리쳤다. 영안실 문이 열렸다.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다. 직원이 천을 걷어냈다. 남편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고 울었다. 30년.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다.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았고 밤이면 같은 침대에 누웠다. 이제 그게 끝났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회사 동료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다. 모두가 고인을 애도했다. 나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다. 수백 번을 절하며 울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지막 날 관을 닫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봤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 연구차 뒤를 따라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혼자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가 되어 항아리에 담긴다. 그게 끝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텅 빈 집. 불을 켜도 어두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남편이 앉던 자리가 보였다. 리모컨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가 마시던 커피잔도 싱크대에 그대로였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친구들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딸아이가 왔지만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양복들이 걸려 있었다. 넥타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시계, 지갑, 명함들. 모두 그의 흔적이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2020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펼쳐봤다. 빼곡한 글씨들, 일정들, 메모들. 평범한 내용이었다. 계속 넘기다가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손을 뻗어 꺼냈다. 낡은 휴대폰이었다. 오래된 기종. 먼지가 수북했다. 충전기를 찾아 꽂았다.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켜졌다. 잠금 화면이었다. 비밀번호 4자리. 남편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우리 결혼 기념일을 입력했다. 화면이 풀렸다. 메시지 앱이 열려 있었다. 마지막 대화가 그대로 떠 있었다. 이름은 내 사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대화를 클릭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고 당일 오전이었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대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세요. 아이들?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리에겐 딸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다. 더 올라가 봤다. 사진들이 있었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낯선 여자와 함께. 두 아이를 안고.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해변에서.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프로필을 확인했다. 서지연. 39세.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 8년차 두 아이 엄마. 행복한 일상 기록 중. 8년. 남편은 나와 30년을 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8년을 살았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다. 나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오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해요. 영원히. 메시지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그때부터였다. 8년이 맞았다. 사진 폴더를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 남편이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우리 집에서 그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남편은 달랐다. 눈이 반짝였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다. 나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녀의 번호를 내 폰에 저장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벨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네 번째에서 받았다. 여보세요? 맑은 목소리였다. 젊었다. 차분했다. 서지연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김영호 씨 부인이에요. 법적으로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거칠어지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제 남편이요.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그럴 리가 없어요. 장례식도 끝났어요. 화장했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법적 배우자인 제 이름으로요. 이럴 수가 저희도 결혼했는걸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혼인신고는 저하고 했어요. 30년 전에. 등본에도 제 이름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만나요?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야 해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게 있을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약속 장소를 정했다. 3일 후 강남의 한 카페. 그 3일 동안 나는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다.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8년 동안. 계산해 보니 거의 2억 가까운 돈이었다.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다. 아이들 장난감, 유치원비, 마트 결제, 외식비. 모두 그녀와 함께 쓴 돈이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다. 사고 전날 저녁 남편은 서울 서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웠다. 1시간 후 나왔다. 조수석에 누군가 탔다. 여자였다. 그녀였다.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다. 파일로 정리했다. 그리고 약속 날짜를 기다렸다. 3일 후 나는 강남의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0분쯤 지나자 여자가 들어왔다. 서지연.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단정한 옷차림.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네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두 아이가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아니, 가족이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 나는 그 미소를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부터였어요? 2017년이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그는 자상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어요. 결혼은 언제 했다고 했나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8년 전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전처와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어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전처가 아니에요. 현재 처예요. 아직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은 혼자라고 했어요. 외롭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처음 사랑한 여자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평생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30년 전에요. 우리는 동시에 울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은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5살,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다. 큰애는 7살, 작은애는 5살이에요. 아빠를 닮았어요. 많이. 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정말 남편을 닮았다. 눈매가 똑같았다. 저한테는 아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 있지만 이미 장성했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알아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이가 안 좋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한 거예요. 정상적인 부녀 관계였어요. 그녀는 더 울었다. 다 거짓말이었네요. 전부 다. 우리 둘 다 속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들. 그녀에게 건넸다.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쓴 돈이에요. 제 월급에서 나간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근데 그 돈이 당신한테 갔네요. 그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돌려줄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돌려드릴게요. 전부 다. 아이들 양육비만 빼고요. 나는 피식 웃었다. 농담이에요. 이미 쓴 돈이에요.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이상하게도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했다. 2주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거예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서지연도 함께 오라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고인께서는 두 분 모두를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봉투가 2개 있었다. 하나는 내 이름, 하나는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봉투를 열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익숙한 글씨체.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30년 동안 성실한 남편인 척했지만 사실 나는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은 전부 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 삶을 지탱해준 기둥이었어요. 30년 동안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녀는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기계처럼 살다 갔을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2번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나의 선택이었어요. 재산은 반씩 나눠 가지세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전부 받겠지만 제발 지연이와 아이들도 좀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결국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서지연도 편지를 다 읽었는지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비슷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저도 사랑했다고. 두 사람 모두 소중하다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죽어서도 우리 둘 다 붙잡으려고 하네요.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부인께서 전액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반씩 나눠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아빠잖아요. 서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제가 없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작은 30평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누구세요? 큰아이가 물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줌마는 아빠 친구야. 아빠는 어디 갔어요? 언제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지연이 나와서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거실로 들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바다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액자에 담겨 있었다.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다.
향이 피워져 있었다. 위패도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 김영호. 나는 그 앞에 앉았다. 향을 피웠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나한테 전부였는데 나한테는 절반이었네요. 서지연이 옆에 앉았다. 저도 그래요. 제 전부였는데 절반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향을 피웠다. 아이들이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들은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른다. 그저 출장 갔다고 생각한다. 언제 말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천천히요. 아직 어려요. 이해 못해요. 힘들겠어요. 혼자 키우기. 괜찮아요. 해야죠. 나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재산 분할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요? 아이들 키우는데 써요. 교육비도 들고 양육비도 들잖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책장을 뒤졌다.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을 더 발견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펼쳐봤다. 빼곡한 글씨들이 있었다. 2017년 3월 15일. 오늘 지연이를 처음 만났다. 거래처 직원이다. 맑은 눈을 가졌다. 오랜만에 설렜다. 2017년 5월 20일. 오늘 지연이와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해준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다. 아내는 나를 ATM처럼 대한다. 하지만 지연이는 다르다. 내 말을 들어준다. 2017년 9월 3일. 지연이에게 고백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기혼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2018년 1월 10일. 지연이가 임신했다. 어떡하지? 나는 이미 50대인데. 하지만 기쁘다. 이상하게도 기쁘다. 새로운 시작 같다. 2018년 4월 20일.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내가 아빠가 되다니. 이 나이에. 2019년 6월 5일. 두 집을 오가는 게 힘들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아내한테는 회식이라고 하고 지연이한테는 출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내게 필요하다. 2020년 8월 14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모른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행복하다. 이게 죄인가? 2021년 3월 20일. 오늘 큰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벅찼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피곤한 표정이었다. 나도 피곤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지연이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2022년 7월 10일. 지연이가 물었다. 언제 이혼할 거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혼할 수 없다. 아내와의 30년을 어떻게 버리나. 하지만 지연이와 아이들도 버릴 수 없다. 2023년 11월 28일. 요즘 너무 피곤하다. 두 집을 오가는 게 체력적으로 한계다. 거짓말도 지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2024년 4월 3일.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 요즘 늦게 들어간다고 뭐라 한다. 조심해야 한다. 2025년 9월 20일. 지연이네 집에서 아이들과 놀았다. 행복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현실이다. 아내가 기다린다. 저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도 내 삶이다.
2025년 10월 10일. 오늘 생각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 여자는 서로를 알게 될까? 그들은 나를 용서할까? 아마 못할 것이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배신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였다. 사고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다. 둘 다 나의 삶이다. 하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던 건 지연이와 있을 때였다. 아내와는 습관처럼 살았다. 지연이와는 사랑으로 살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두 번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나의 선택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습관처럼 살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30년이 습관이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요. 아빠 친구라고 했더니 또 보고 싶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언제요? 이번 주말에요. 놀이공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상한 제안이었다. 남편을 공유했던 두 여자가 그의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다니.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요. 갈게요. 주말이 왔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놀이공원 정문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만났다. 아줌마. 큰 아이가 달려왔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오늘 뭐 타고 싶어? 롤러코스터요. 아줌마는 무서운데. 같이 타요. 같이. 우리는 함께 놀이공원을 돌았다. 회전 목마를 타고 바이킹을 타고 범퍼카를 탔다. 아이들이 웃었다. 서지연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웃었다. 저녁 때가 되어 식당에 앉았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제잘거렸다. 아줌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큰아이가 물었다. 서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말이야 아주 먼 곳에 출장 가셨어. 한동안 못 와. 언제 와요? 글쎄 한참 걸릴 거야. 보고 싶은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눈물이 났다. 서지연도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 항상 생각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우리는 그날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놀아줬다. 작은 아이를 안아 유모차에 눕혔다. 큰 아이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아줌마 또 와줄 거죠? 그럼. 또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서지연과 마주 섰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나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크는 게 걱정이에요. 잘 클 거예요. 당신이 있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서서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다. 30년을 속였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해했다.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행복을 원했다. 사랑을 원했다. 그것을 두 곳에서 찾았을 뿐이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으로 태어난 두 아이가 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서지연도 피해자다. 나처럼. 집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우리. 행복해 보였다. 정말 사랑했었다. 적어도 그때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신혼여행 사진.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우리의 30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당신은 두 번의 인생을 살았고 나는 그중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다. 그리고 서지연에게서 온 사진을 핸드폰으로 봤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다. 나와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서지연이 보내며 이렇게 썼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좋았어요. 다음 주는 어때요? 곧 답이 왔다. 좋아요. 아이들이 놀이터 가고 싶대요. 그럼 놀이터에서 만나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거리를 덮었다. 차들을 덮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물들였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긴 상처는 깊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아이들은 순수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할 거예요. 눈은 계속 내렸다. 고요하게, 조용하게, 세상을 덮으며. 나는 일어나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실로 갔다.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가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웃음. 이제는 볼 수 없는 웃음.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이제 알았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도 행복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코트를 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눈이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걸었다. 한참을 걸었다. 거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발자국이 찍혔다. 내 발자국만. 뒤를 돌아봤다. 긴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아마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인생. 눈 속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배신이란 무엇일까? 용서란 무엇일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걷고 있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은 계속 내렸다.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가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나는 걸었다. 하얀 세상 속을. 혼자. 하지만 강하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서지영과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봤다. 함께 밥을 먹고 놀이터에 가고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은 나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떠올랐다. 닮은 구석이 많았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이모, 우리 아빠는 정말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볼 수 없어. 하늘나라요? 응. 아주 좋은 곳이야. 거기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어.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이모도 아빠 알아요? 응. 아주 오래 알았어. 아주 오래. 그럼 이모도 슬퍼요? 응. 많이 슬퍼.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생명. 남편이 남긴 것. 서지연이 다가왔다. 미안해요. 아이가 자꾸 물어봐서. 괜찮아요. 알아야죠. 진실을. 고마워요. 정말.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해요. 우리 이제 가족 아닌가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가족이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껴안았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서지영과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벚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이모, 꽃잎이다. 아이들이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행복해 보여요. 서지연이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당신도요? 저도요? 응. 웃는 얼굴이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하늘이 보였다. 파랗고 맑았다. 가끔 생각해요. 서지연이 말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후회했겠죠. 틀림없이. 왜요? 들켰으니까요. 비밀이 탄로났으니까. 그랬겠죠. 우리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진짜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아파요. 밤이면 울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우리도 아이들도. 맞아요. 살아야죠. 아이들이 달려왔다. 꽃잎을 한 움큼 쥐고. 이모, 엄마, 꽃이요? 우리는 꽃잎을 받았다. 손바닥 가득. 분홍빛 꽃잎. 부드럽고 연약했다. 예쁘다. 네. 우리는 함께 앉아 꽃잎을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픔도 배신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다. 남편의 기일이었다. 나는 서지영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아이들도 데려왔다. 여기가 아빠 계신 곳이야. 큰 아이가 사진을 올려다봤다. 여기 계세요? 응. 왜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 하지만 듣고 있어. 너희 목소리. 아이들이 사진 앞에 앉았다. 아빠,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유치원 다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향을 피웠다. 서지연도 향을 피웠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를 바라봤다. 잘 지내요? 서지연이 말했다. 거기는 편해요? 내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우리는 동시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서지연이 말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 납골당을 나오며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아이들의 손을. 그리고 걸었다. 함께. 이상한 가족. 남편이 2 여자와 그의 아이들. 세상이 이해 못할 조합.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의무로, 하나는 사랑으로. 그리고 두 여자를 남겼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자를. 사랑은 때로 독이 되고 진실은 때로 칼이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눈은 녹고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